부모님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날 아침을 기억하십니까? 검은 옷을 벗고 조문객들이 모두 떠나고 집안이 다시 조용해지던 그 순간을요. 형제들이 마지막으로 한 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던 그 자리. 누군가는 말없이 밥을 먹고 누군가는 괜찮다는 듯 억지로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무언가가 조용히 끊어지는 느낌을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느낌, 그것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려는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저는 올해로 105년을 살았습니다. 일제강점기를 살았고 전쟁의 폐허 위에서 이 나라가 다시 일어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탄생과 죽음을 곁에서 지켜보았고 그 사이에서 가족이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도 얼마나 잔인한 것인지를 온몸으로 배웠습니다. 그 105년 동안 제가 가장 자주 목격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명절마다 모이고 서로의 생일을 챙기고 어떤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형제에게 전화하던 사람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서서히 아주 서서히 남남이 되어가는 장면입니다. 처음에는 연락이 조금 뜸해집니다. 그 다음엔 명절에 만나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형제와 진심으로 대화를 나눈 게 언제였는지조차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을요. 많은 분들이 이것을 죄책감으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더 자주 연락했어야 했는데, 내가 먼저 양보했어야 했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형제가 멀어지는 것은 누군가의 나쁜 신보 때문이 아닙니다. 갑자기 생긴 일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던 진실이 부모님이라는 마지막 울타리가 사라진 뒤에야 비로소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을 위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105년을 산 사람으로서 저는 달콤한 거짓말보다 씁쓸한 진실이 사람을 더 오래 지탱해 준다는 것을 압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5가지 이유를 말씀드릴 것입니다. 왜 부모님이 떠난 뒤 형제가 남이 되는지,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 그 현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지를요. 관계를 붙잡는 법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법입니다. 인생의 후반부에서 진정한 자유란 모든 것을 붙들려는 손에서 힘을 빼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뷰이 사라질 때 이름 없는 건. 제가 오래전에 가르쳤던 제자가 있습니다. 그는 50대 중반의 남자였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몇 달 뒤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교수님, 저는 동생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고 군대도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49제를 지내고 나서부터 동생에게 전화를 하려고 할 때마다 손이 멈춥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색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동생에게 전화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나?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안부를 전하거나 명절에 같이 내려가는 날짜를 맞추거나 어머니 병원 일정을 의논하거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알겠지? 우리는 흔히 형제 사이의 정을 피를 나눈 천륜이라고 말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것이니 끊을 수 없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저는 105년을 살면서 냉정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모든 관계에는 그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이유가 필요합니다. 부모님은 단순히 우리를 낳아주신 분이 아닙니다. 부모님은 형제들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만드는 중심 좌표였습니다. 명절이면 다 같이 내려가는 이유, 일이 생기면 서로 연락하는 이유, 함께 모이는 이유, 그 모든 이유의 중심에 부모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전문학적으로 말하자면 부모님은 태양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형제들은 각자 다른 궤도를 가진 행성이었고 태양이 있는 한 서로 다른 속도로 돌면서도 같은 태양계 안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양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각 행성은 자신만의 궤도를 따라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누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물리 법칙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안의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3남매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1년에 서너 번은 꼭 함께 모였습니다. 어머니가 편찮으실 때는 병원 앞에서 함께 밤을 새우기도 했습니다. 누가 봐도 사이좋은 가족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2년이 지났을 때 큰딸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수님, 오빠한테 전화를 하고 싶은데 용건이 없습니다. 그냥 보고 싶다고 전화하기엔 어쩐지 어색하고요. 설날에 모여야 하는데 어디서 모여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머니 댁이 없어지니까 모일 장소도 없어졌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사이가 나빠진 게 아닌데 왜 이렇게 멀어진 느낌이 드는 걸까요? 저는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빠진 것이 아닙니다. 처음으로 진짜 관계의 시험대에 오른 것입니다. 부모님이 계실 때의 형제 관계는 어떤 의미에서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관계입니다. 매개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떠나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는 묻게 됩니다. 과연 나는 이 사람과 아무런 매개 없이도 연결될 수 있는가? 부모님이라는 이유가 아니라 오직 이 사람 자체를 위해서 내가 연락하고 싶은가? 그리고 그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하지 못할 때 우리는 침묵을 선택합니다. 그 침묵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어색함도 아닙니다. 그것은 이 관계를 어떻게 새로 시작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솔직한 고백입니다. 50대, 60대의 관계를 새로 쌓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젊을 때처럼 시간도 없고 에너지도 없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이 그 어색함을 해결하지 않은 채 그냥 조금씩 멀어지는 쪽을 선택합니다. 그것을 두고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근거 없는 죄책감을 안고 살게 됩니다. 관계가 식는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그 이유를 모른 채 자신을 탓하는 것이 더 큰 상처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한 선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형서가 사람의 본성을 알고 싶으면 두 가지를 보면 된다. 유산을 나눌 때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그때는 그 말이 너무 냉소적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다. 가족은 다르다. 하지만 105년을 살고 나서 저는 그 선배의 말이 냉소가 아니라
오랜 관찰에서 나온 진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형제가 남이 되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따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둘은 항상 함께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 돈은 갈등을 만들지 않습니다. 다만 숨겨진 것을 드러낼 뿐입니다. 제가 아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3형제였는데 겉으로 보기엔 더없이 화목한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형제끼리 목소리를 높이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명절마다 웃음이 넘쳤고 이웃들은 늘 그 집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유산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집 한 채와 조그만 땅이 전부였습니다. 크게 다툴 만한 재산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60일이 지나지 않아 삼형제는 법적 다툼을 시작했고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한자리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집안의 막내를 알고 있었기에 한 번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재산 때문에 그렇게 됐나?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교수님. 재산은 그냥 불씨였을 뿐입니다.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큰형이 부모님의 사랑을 혼자 다 받는다고 느꼈습니다. 둘째 형은 제가 막내라는 이유로 항상 무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감정들을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는데 유산 앞에서 그것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유산 분쟁의 본질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형제간의 유산 다툼을 탐욕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가족을 지켜보면서 깨달은 것은 대부분의 경우 유산 다툼은 돈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평생 동안 인정받지 못했다는 느낌의 폭발입니다. 나는 늘 손해를 봤다. 나는 늘 희생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다. 나는 항상 뒷전이었다. 이런 감정들이 수십 년에 걸쳐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 감정을 꾹 누릅니다. 직접적으로 표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순간 그 감정을 억누를 이유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침 눈앞에 유산이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기준이 생깁니다. 사람들은 그 기준으로 자신이 평생 얼마나 공정하게 대우받았는지를 계산하려 합니다. 그러니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돈은 그저 오래된 상처가 밖으로 나오는 출구가 된 것입니다. 물이 새는 것은 균열이 생긴 순간이 아닙니다. 균열은 훨씬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다만 압력이 충분히 쌓였을 때 비로소 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 세월은 사람을 서로 다른 방향으로 데려갑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유입니다.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집에서 자란 형제는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학교를 다니고 같은 동네에서 뛰어놀았습니다. 그 시절에는 서로가 서로를 잘 안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형제가 각자 집을 나선 순간부터 전혀 다른 삶이 시작됩니다. 한 사람은 도시에서 직장을 잡고 다른 사람은 고향에 남았습니다. 한 사람은 많은 것을 얻었고 다른 사람은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한 사람은 종교를 가지게 되었고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은 자녀 교육에 모든 것을 바쳤고 다른 사람은 자신의 삶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렇게
30년, 40년이 흐릅니다. 그 세월 동안 두 사람이 쌓아온 가치관, 세계관, 인생을 바라보는 방식은 처음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명절에 다시 마주 앉았을 때 두 사람은 느낍니다. 이 사람이 내 형제이긴 한데 나는 이 사람을 잘 모르겠다. 대화를 나눠보면 사사건건 관점이 다릅니다. 정치 이야기를 했다가는 언성이 높아지고 자녀 이야기를 했다가는 은근한 비교가 시작됩니다. 돈 이야기는 꺼내기도 전에 분위기가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점점 안전한 화제만 고릅니다. 날씨, 음식, 건강, 그러다 침묵이 길어집니다. 그리고 헤어질 때는 다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또 봐야 하나? 저는 이것을 두고 비극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자가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살았다는 증거라고요.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자랐다는 것은 각자가 자신만의 길을 걸어왔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달라진 것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달라진 서로를 억지로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되돌리려 할 때 생깁니다. 강물은 흘러갑니다. 어제의 강물과 오늘의 강물은 같은 강이지만 같은 물이 아닙니다.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뿌리에서 자랐지만 세월이 지나면 각자 다른 나무가 됩니다. 그것을 슬퍼하기보다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눈은 상대를 바꾸려는 욕심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생깁니다. 네 번째 이유, 나이는 사람에게 거리를 가르쳐 줍니다. 제가 30살이었을 때 저는 사람이 그리우면 무조건 찾아갔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일이 바쁘나 몸이 피곤하나 보고 싶은 사람이 생기면 그냥 길을 나섰습니다. 열리를 걸어가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에 저는 그것이 진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관계란 그렇게 발품을 팔아야 유지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원이 되었을 때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사람이 그립기는 마찬가지인데 발이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만남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이상하게 피로감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제 자신을 다그쳤습니다. 게을러졌구나. 더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아흔이 되었을 때 저는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게으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이가 가르쳐주는 지혜였습니다. 인간의 몸과 마음은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젊을 때는 에너지가 넘쳐서 새로운 자극을 찾아다닙니다.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이 설레고 복잡한 인간관계도 흥미롭게 느껴집니다. 그 모든 것이 삶의 자양분이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몸의 에너지뿐 아니라 마음의 에너지도 유한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의학적으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의 뇌는 복잡한 사회적 자극보다 단순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선호하게 됩니다. 이것은 성격이 나빠진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쌓인 뇌의 자연스러운 선택입니다. 그러니 50이 넘어서 60이 넘어서 사람 만나는 것이 예전만큼 반갑지 않다고 느끼신다면 그것을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이제는 소란스러운 연결보다 고요한 충전을 더 필요로 한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변화는 본인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형제도 자신의 에너지를 지키기 위해 조금씩 뒤로 물러서고 있습니다.
그 형제도 복잡한 관계보다 단순한 일상을 더 편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 형제가 연락을 뜸하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여러분을 싫어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자신의 남은 에너지를 조용히 아끼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촛불을 생각해 보십시오. 새 촛불은 바람이 불어도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의 다 타들어간 촛불은 다릅니다. 조그만 바람에도 흔들리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최대한 낮게 웅크립니다. 그 촛불이 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남은 불꽃으로 최대한 오래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 든 사람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남은 온기를 가장 소중한 곳에 쓰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수록 어떤 관계가 남게 될까요? 화려하고 넓은 관계가 아닙니다. 복잡하고 의무적인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그 대신 함께 있을 때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어도 편안한 관계,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는 관계가 남습니다. 저는 이것을 관계의 자연적인 정제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금을 재련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흙과 돌과 금이 섞여 있습니다. 열을 가하면 불순물은 다 없어지고 진짜 금만 남습니다. 나이 들면서 관계가 줄어드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의무와 형식으로 유지되던 관계들이 사라지고 진짜 온기를 가진 관계만 남는 것입니다. 그러니 형제와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 곁에 남아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그 사람에게 충분히 온기를 전하고 있는가? 저는 오늘도 아침마다 혼자 산책을 합니다. 걸으면서 가끔 오래전에 떠나간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함께 걸었던 친구들, 먼저 간 형제들, 젊은 날 스쳐간 얼굴들, 그들이 그립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그리움은 이제 저를 흔들지 않습니다. 그리움도 나이가 들면 점점 더 고요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잃는 것이 두렵지 않으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요. 형제가 멀어지는 것이 아프지 않으려면 형제가 없어도 나 자신이 온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냉정함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나이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숙제입니다. 거리는 관계 끝이 아닙니다. 거리는 때로 관계를 더 오래 지속시켜주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이유, 자존심 마지막 성벽. 제가 아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여든이 넘은 분이었는데 자식들도 있고 형제들도 있었지만 늘 혼자 지내셨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분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렇게 가족이 많은데 왜 저리 혼자 사실까? 성격이 까다로우신 게 틀림없어.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과 단둘이 긴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생겼습니다. 조용히 차를 마시며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 저는 젊었을 때 사람들한테 많이 다가갔습니다. 형제한테도, 자식한테도, 친구한테도요. 그런데 다가갈 때마다 상처를 받았습니다. 어떤 때는 무시를 당했고 어떤 때는 이용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다가갔습니다. 그러다 이른이 넘어서 어느 날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계속 먼저 다가가는가? 내가 먼저 손을 내밀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않는다면 그것이 과연 관계인가? 그분은 잠시 말을 멈추셨다가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먼저 다가가는 것을 그만뒀습니다. 그것이 냉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제가 제 자신을 지키는 마지막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 속에 제가 오랫동안 찾고 있던 무언가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은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을 동시에 품게 됩니다. 하나는 외로움입니다. 곁에 사람이 없다는 느낌, 아무도 나를 진심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느낌. 이 외로움은 나이가 들수록 깊어집니다. 특히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오랜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고 형제들과도 멀어지고 나면 그 외로움은 때로 숨이 막힐 만큼 무거워집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하나는 자존심입니다. 외롭지만 먼저 다가가고 싶지 않다는 마음, 도움이 필요하지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자신을 낮추는 것 같다는 느낌, 상대가 보고 싶지만 내가 먼저 연락하면 왠지 진다는 생각, 이 두 감정이 충돌할 때 많은 사람들은 자존심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외로움은 익숙해질 수 있지만 자존심의 상처를 입는 것은 익숙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 든 사람에게 자존심이란 단순한 고집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십 년의 삶이 만들어낸 마지막 성벽입니다. 젊을 때는 상처를 받아도 다시 일어설 시간이 있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시도할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 시간이 짧아진다는 것을 본인이 가장 잘 압니다. 다시 상처받을 여유가 없습니다. 다시 무너졌다가 일어설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존심이라는 성벽을 높이 쌓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겠다. 내가 먼저 사과하지 않겠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지 않겠다. 이것은 오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번에 또 상처받으면 나는 버틸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만들어낸 방어막입니다. 그리고 형제 사이에서도 이 방어막은 똑같이 작동합니다. 한쪽이 먼저 연락하기를 기다립니다. 다른 한쪽도 먼저 연락하기를 기다립니다. 둘 다 보고 싶지만 둘 다 먼저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몇 년이 흐릅니다. 겉에서 보면 사이가 나빠 보입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서로가 서로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에게는 쉽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함께한 형제에게는 거절당하는 것이 더 크게 아프기 때문에 더 망설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자존심은 나쁜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존심은 인간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가진 가장 원초적인 본능입니다. 그것을 무조건 내려놓으라고 말하는 것은 갑옷을 벗고 전장에 나가라는 말과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 하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존심은 나를 지키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상대를 벌주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릅니다. 나를 지키기 위한 자존심은 내 마음을 평온하게 합니다. 하지만 상대를 벌주기 위한 자존심은 시간이 지날수록 나를 더 외롭고 더 쓸쓸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 자존심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상대의 반응을 살피고 상대가 먼저 다가오기를 기다리며 그 기다림 속에서 스스로 지쳐가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형제는 사소한 말다툼 하나로 10년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10년 동안 두 사람 모두 서로를
그리워했다고 나중에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둘 다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마침내 화해한 것은 한 사람이 중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병상에서 형의 손을 잡은 동생이 말했다고 합니다. 형, 나 10년 동안 형 보고 싶었어. 왜 우리 이렇게 살았을까? 저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오래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시간이 충분하다고 착각합니다. 나중에 화해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존심을 지키면서도 언젠가는 관계가 회복될 것이라고 막연히 믿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나중이라는 말이 점점 불확실해집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 여러분께 당장 전화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자존심을 꺾고 먼저 다가가라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단 하나입니다. 자존심을 지키되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를 해치고 있는 것인지를 때때로 솔직하게 물어보십시오. 그 질문에 정직하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 가장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관계를 붙잡는 것도 관계를 놓아버리는 것도 진정한 선택은 그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5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매지 사라지는 것, 돈과 세월이 상처를 드러내는 것, 나이가 거리를 가르쳐 주는 것, 그리고 자존심이 마지막 성벽이 되는 것, 이 모든 것을 듣고 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결국 형제와는 남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인가?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저는 오늘 그 질문에 답을 드리려 합니다. 하지만 제 답은 아마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형제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을 말씀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전처럼 가까워질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105년을 살면서 이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관계는 붙잡는다고 유지되지 않습니다. 관계는 각자가 자기 자신을 온전히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러니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관계를 고치는 방법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는 3가지 원칙입니다. 첫 번째 원칙, 고슴도치의 법칙. 겨울 숲속에 고슴도치 2마리가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자 2마리는 서로의 온기를 나누기 위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붙으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 아팠습니다. 그래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너무 멀리 떨어지면 이번엔 추위에 떨었습니다. 두 고슴도치는 오랜 시도 끝에 마침내 적당한 거리를 찾았습니다. 서로의 가시에 찔리지 않으면서도 서로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거리를요. 형제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상처를 줍니다. 너무 멀면 서로 차가워집니다. 중요한 것은 그 적당한 거리를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거리를 둔다는 것이 관계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거리는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닙니다. 거리는 관계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명절에 연락 1번, 생일에 짧은 문자 1줄, 그것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자주 만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형식적으로 안부를 묻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 짧은 연결 속에 진심 한 조각을 담으십시오.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길지 않아도 됩니다. 진심이 담긴 짧은 연결이 억지로 유지하는 긴 관계보다 훨씬 오래 갑니다. 웃으면서 거리를 유지하는 기술. 그것이 나이 든 사람이 관계에서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기술입니다. 두 번째 원칙, 방파제의 법칙. 바다 앞에 항구가 있습니다. 아무리 거센 파도가 몰아쳐도 항구가 무너지지 않는 것은 항구 앞에 방파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방파제는 파도를 막는 것이 아닙니다. 파도의 힘을 흡수하고 분산시켜서 항구 안의 배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합니다. 인생 후반부에서 그 방파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건강과 경제적 독립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과 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존엄의 이야기입니다. 형제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형제에게 상처받을 일이 줄어듭니다.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자식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 걷고 스스로 먹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것을 관찰했습니다. 노년에 가장 깊이 상처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의존이 관계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결국 존엄까지 흔들어 놓는다는 것. 그러니 지금 여러분이 50이든 60이든 아직 건강하고 아직 일할 수 있다면 제발 그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관계를 고치는데 에너지를 쓰기 전에 먼저 자신의 방파제를 단단히 쌓으십시오. 작은 저축이라도 꾸준히 하십시오.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놓지 마십시오. 스스로 결정하는 힘을 키우십시오. 그 방파제가 단단할수록 어떤 관계가 흔들려도 여러분의 중심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돈은 탐욕의 도구가 아닙니다. 돈은 품위를 지키는 방패입니다. 건강은 장수의 조건이 아닙니다. 건강은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을 자유입니다. 세 번째 원칙, 정원의 법칙.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노인이 작은 정원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씨앗을 심었습니다. 이웃이 물었습니다. 혼자 사시는데 이 큰 정원을 왜 이렇게 정성껏 가꾸십니까? 노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정원이 저를 가꾸고 있으니까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무릎을 쳤습니다. 우리는 종종 외부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 합니다. 형제가 알아줘야, 자식이 감사해야, 누군가가 인정해줘야 비로소 내가 가치 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그 방식으로는 평생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의 반응은 내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방향을 바꾸십시오. 외부를 향하던 눈을 안으로 돌리십시오. 관계를 가꾸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이라는 정원을 가꾸십시오. 좋아하는 것을 찾으십시오. 오래 미뤄두었던 것을 시작하십시오. 혼자 걷는 것을 즐기십시오. 책 한 권을 읽으십시오. 작은 것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형제가 멀어졌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빈곤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빈자리에 오롯이 자기 자신을 채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외롭다는 것은 혼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아직 자기 자신과 충분히 친해지지 못했다는 신호입니다. 자기 자신과 친해지십시오. 그것이 노년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입니다. 저는 105년을 살면서 수많은 관계를 보았습니다.
끝까지 서로를 붙잡으려다 둘 다 지쳐버린 형제도 보았고 일찌감치 거리를 두고 각자의 삶을 살다가 늙음하게 오히려 더 따뜻하게 재회한 형제도 보았습니다. 그 차이는 관계를 얼마나 열심히 유지했느냐가 아니었습니다. 각자가 자기 자신을 얼마나 단단히 지키고 있었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자기 자신이 온전한 사람은 관계에서 무언가를 빼앗으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충만한 사람은 관계가 뜻대로 되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곁에는 오히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듭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멀어지고 놓아줄수록 가까워지는 것. 그것이 인간 관계의 역설입니다. 그리고 그 역설을 몸으로 이해하는데 저는 꼬박 100년이 걸렸습니다. 그들을 붙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먼저 자기 자신을 붙잡으십시오. 그것이 시작입니다. 저는 매일 저녁 해가 지는 것을 바라봅니다. 젊었을 때는 해가 지는 것이 그냥 하루의 끝이었습니다. 서둘러 내일을 준비해야 한다는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105년을 살고 난 지금 저는 저녁 노을을 전혀 다른 눈으로 바라봅니다. 노을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노을은 하루가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조용히 자리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이토록 아름다운 것은 억지로 붙들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기 때문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결국 그와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5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이라는 중심이 사라지는 것, 돈과 세월이 숨겨진 상처를 드러내는 것, 나이가 들수록 거리가 더 편해지는 것, 자존심이 마지막 성벽이 되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 앞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3가지 원칙. 이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단 한 번도 형제와 가까워지십시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께 더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관계의 거리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신의 내면은 반드시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형제와 이미 멀어진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긴 분도 계실 것입니다. 혹은 지금 이 순간에도 형제와의 관계 때문에 마음이 무거운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멀어진 것을 자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살아온 것입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각자의 속도로, 각자의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거리가 생긴 것은 자연히 그렇게 흘러간 것입니다. 강물이 흘러가는 것을 막을 수 없듯 세월이 만들어낸 거리를 억지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억지로 되돌리려 할 때 오히려 더 많은 것이 부서집니다. 대신 이렇게 하십시오. 그 멀어진 거리를 죄책감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그 거리를 여유로 채우십시오. 그 빈 공간에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들을 천천히 심으십시오. 저는 살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행복은 무언가를 더 얻는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행복은 더 이상 잃을까봐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서 옵니다. 형제를 잃을까봐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형제 없이도 나 자신이 괜찮아야 합니다. 외면받을까봐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나 자신이 나를 충분히 인정하고 있어야 합니다. 혼자가 될까봐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혼자 있는 시간이 결핍이 아니라 충만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말로는 쉽지만
실제로 이루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립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50이 넘어서도 몰랐고 70이 넘어서도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90이 가까워지고 나서야 비로소 그 고요함이 무엇인지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가셔도 됩니다. 다만 방향만큼은 잃지 마십시오. 밖을 향하던 눈을 안으로 돌리는 것, 그 방향으로만 걸어가십시오. 형제가 남이 되는 것, 그것은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아니, 어쩌면 그것은 삶의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계실 때의 나는 어떤 의미에서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였습니다. 누군가의 자식이었고 누군가의 형제였습니다. 그 역할 속에서 진짜 나는 가끔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떠나고 형제와 거리가 생기고 그 모든 관계의 소음이 잦아들고 나면 비로소 들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내 안의 목소리입니다. 오랫동안 묻혀있던 내가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그 목소리가 조용한 가운데 비로소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것이 인생 후반부의 가장 소중한 작업입니다. 저는 오늘 강연을 마치면서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조용히 앉아서 이 질문 하나만 스스로에게 물어봐 주십시오. 나는 지금 나 자신에게 친절한가? 형제에게 친절한가가 아닙니다. 자식에게 친절한가가 아닙니다. 나 자신에게 친절한가입니다. 스스로를 너무 몰아붙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하지는 않습니까? 스스로를 마지막 순위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하는 것에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저는 이제 105년을 살았습니다. 이 나이에서 돌아보면 삶은 요란한 축제가 아니었습니다. 삶은 고요한 이어짐이었습니다. 기쁜 날과 슬픈 날이 조용히 이어지고 만남과 이별이 조용히 이어지고 사랑과 상실이 조용히 이어지는 것. 그 이어짐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형제가 멀어지는 것도 그 이어짐의 일부입니다. 슬프지만 자연스러운 일부입니다. 그러니 너무 오래 슬퍼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 슬픔을 걸음 삼아 여러분 자신이라는 나무를 더 깊이 뿌리 내리십시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뿌리 깊은 사람은 관계가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제가 105년을 살면서 배운 가장 단순하고도 가장 어려운 진실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계절이 고요하고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요란한 축제가 아닙니다. 인생은 고요한 이어짐입니다.